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한 가지 미스테리는 제목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폭로한 실제 비밀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IT 전문가이자 더불어 해커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한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는 나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을 했고 그 안에서 UFO와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13개월간 닉네임 솔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사 그리고 미 국방성 펜타곤까지 네트워크를 침입한 뒤 그 안에 있는 딱 시간은 8분 걸렸습니다. 8분 만에 6만 5천 개의 컴퓨터를 전부 스캔을 했고 그중 97대의 컴퓨터를 해킹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남자. 이 남자는 영국의 해커 게리 맥키논이라는 남자입니다. 보안 방어를 위반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계급을 확인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이름들을 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성씨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맥키논 자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주의 함선들, 즉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겠죠. 우주의 항공모함들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 그 항공모함들이 함께 움직이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태양계를 선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확인했던 이 항공모함은 총 약 10대 정도가 있는데 이름을 검색하려고 했더니 접근이 거부가 됐다.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를 해킹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갔더니 고해상도의 UFO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터가 되어 있는 사진, 필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진, 작업이 완료된 사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우 파일, 즉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놀랬던 거죠. 필터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에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깨끗한 사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뿌옇게 돼 있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 완료된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보는 사진들, 예를 들면 지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에는 이런 사진들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란 건 인공위성과 같은 시가 모양, 굉장히 긴 모양인 거죠. 시가 모양의 UFO를 직접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클로즈업 사진, 확대한 사진까지도 포착을 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진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에서 딱 저 부분, 뭔가 길다란 우주선 같은 것만 지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다 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사 내부에 이런 사진을 관리하는 여성도 따로 있다. 바로 여기가 스페이스 센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안에서 하는 작업은 바로 이런 거밖에 없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겪고 그리고 자기가 나올 때, 회사를 퇴사할 때도 보안 각서를 쓰면서 나오는 공간, 그 누구도 폭로할 수 없는 자료는 그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그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게리 맥키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실제 이 모든 내용들을 폭로하고 났을 때 영국의 컴퓨터 부정사용법에 준거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미국 쪽에서 영국인인 게리 맥키논을 신병 요청을 합니다. 재판대에 세우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했고 그 부분을 폭로한 문제에 대해서 징역이 최대 70년이었습니다. 7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 즉 범죄자 인도 요청을 내린 거죠. 이것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맞나봐.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굳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좀 과민적인 반응을 보이지? 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부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일단 모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질문했던 사회자는 스펜서 켈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당신의 범죄 혐의 목록이 있다. 다 유죄를 받으면 70년이죠. 그 이상입니다. 왜 어째서 펜타곤과 나사를 해킹했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UFO 기술이라는 거 그 하나만 찾으려고 노력했다. 세계에 은폐되고 있는 비밀이다. 사람들은 만화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스펜서 켈리는 이걸 어떻게 찾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맥키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했던 건 그냥 프로그램 언어, 그거 하나만을 작성해서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97대의 컴퓨터만을 찾은 거다. 즉 65,000대의 컴퓨터 중에 그냥 8분 스캔을 던졌더니 97대의 컴퓨터가 보안 설정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쉽게 찾은 것 뿐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한 해킹 프로그램을 썼다.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얘기할 때 함선 같은 게 10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접근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냐? 라는 질문에 맞다. 거기까지는 보안 암호를 넣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즉 내가 알아낸 것까지는 함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주 항공모함이 존재하고 그게 10대 정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펜서 켈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집니다. 그럼 네 말대로 얘기하면 방어 자체가 없는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해킹을 한 사람이 너뿐만일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 말고도 더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당시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게리 맥키논만 있던 건 아닙니다. 다른 해커들도 있었습니다. 스펜서 켈리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느 정도 해킹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 저는 몇 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준비하는 걸 눈치를 못 챘느냐? 라는 질문에 그것도 모르더라. 나는 되게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렇게 정보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펜서 켈리는 혹시 이 사진이 작품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가짜로 만든, 그들 사이에서 만든 작품이면 어쩔 거냐라는 이야기에 사실 난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안에 폴더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그 점. 필터를 거치지 않은, 필터가 된, 완료된 작업, 그리고 로우, 원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을 스페이스 센터, 즉 나사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펜서 켈리가 묻습니다. 혹시 그럼 그때 당시 사진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픽 원격 뷰어 프로그램 자체는 프레임에 대한 작동 단위 자바 응용이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에 저장이 되진 않는다. 즉, 내가 사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게 외부에 보시면 게리 맥키논이 해킹한 사진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거짓입니다. 게리 맥키논은 사진을 가지고 왔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진들은 사람들 사이에 이게 뭔가 상상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만들어진 것 정도인 거죠. 분명 게리 맥키논은 자기 눈으로 봤다. 근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게리 맥키논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해킹을 한 거고, 그 해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 미 정부가 어떤 보복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사실인 겁니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에이 그냥 말만 그런 거겠지 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가 얘기했던 좀 더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맥키논이 당시에 전산을 해킹했을 때 보게 된 내용, 미국 펜타곤의 네트워크를 해킹했는데 그 안에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바로 외계 관련 음모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화성입니다. 화성에 대한 리스트업을 확인했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가 봤다라는 그 기밀 자료 첫 번째, 화성에는 무언가 비밀 기지들이 존재한다. 자, 그 비밀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강연회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나는 여러분이 이 강연회에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럼으로써 내가 이 정보를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 이 강연의 목적 자체는 인류의 발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외계인들의 간섭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지구상에 나타나는 생명체는 화성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준 거냐면 안드로메다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안드로메다인이라는 하나의 종족이 존재하고 그 종족이 미 펜타곤, 나사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려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뿐만 아니라 목성과 토성의 일부 비슷한 모습들, 우리 태양계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저희도 처음에 받았을 땐 조금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안드로메다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안드로메다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구글에 있는 우리가 그 한 가지 파일들, 구글어스라고 있죠. 거기에 화성 쪽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괜히 많은 부분들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려진 부분들 사이에 보게 되면 좀 튀어나와 있는 이상한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구조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은 3년마다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당 200마일의 폭풍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년 극지가 점점 더 많은 계절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이걸 안드로메다인이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뱉었을 때는 화성에 대한 연구가 이 정도까지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저 말이 되게 허무맹랑하다고 믿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 화성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밝혀집니다. 정말 3년마다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당 200마일의 폭풍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게 안드로메다인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들이 먼저 얘기해줬고 그걸 전달을 했고 내가 먼저 강연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증명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적응에 대한 기술력이 들어가게 되면 화성에 20년 안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안드로메다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바로 20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당연한 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처음 식민지화했던 외계 종족이 존재하는데 그 외계 종족이 모란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이 화성에서 실제 탐험을 했고 거기를 식민지화를 만들었다. 즉 화성이 먼저였던 거죠.
즉 뭔가 문명이 발달한 그 문명인들이 나타났을 때 태양계 자체에 먼저에선 화성에 존재했다. 근데 화성이 한때는 그래서 대양, 대기를 모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과 궤도가 달라진 것, 3년마다 가까워진 거니까. 그리고 화성 안에 애초에 지구처럼 식물, 더불어 거기에서 진화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생명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 이름이 되게 깁니다. 알파 드래커니스라고 부르는 것들, 우르사, 마이너, 메이저, 그리고 라이라, 플레아데스, 제타 리큘리, 그리고 시리우스,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표현으로는 한국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무역업자 혹은 탐험가라고 부릅니다. 혹은 광산 채굴자, 즉 외계 종족인데 화성에서 이런 걸 발전시켰던 그런 외계 종족들이 이런 채굴을 하며 점점 이동을 하면서 화성에서 지구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 중에 일부의 그룹도 존재하는데 그게 광물질, 광석, 생물 이런 부분. 그래서 태양계를 하나씩 아울렀던 건데 애초에 지구가 있는 자리가 화성이었고 화성이 점점 가까워진 거죠. 지구도 점점 그 모습대로 왔을 때 지구가 예전의 화성의 모습을 띠다 보니 이런 생명체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분명히 그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체는 과거에 외계 종족이 뿌리내렸고 실험을 했고 그걸 하나씩 어떻게 보면 꽃처럼 씨앗 뿌리듯이 한 행성에다 심어놨는데 그게 지구에서 꽃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드로메다인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바로 이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안드로메다인들에 따르면 화성에는 38억 년 동안 거주된 흔적이 존재하고 행성 전역을 보게 되면 폐허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구글 어스가 가리고 있는 거다. 대부분의 폐허들은 지구로 따지면 이제 고비 사막 같은 고대의 잔해가 묻혀있는 것, 모래 안에도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화성에도 피라미드는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집트에 카이로가 존재하는데 그 카이로라는 말이 콰이르, 안드로메다인이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콰이르라는 뜻 자체가 화성을 가리키는 원래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성이라고 부르지만 마르스라고 부르지만 그거를 옛날엔 콰이르라고 불렀다. 그게 이집트의 카이로. 수천 년 동안 이집트를 관리했던 것,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 기술, 그리고 피라미드 벽화에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장면들, 이 모든 게 다 안드로메다인이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맞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니까 말이죠. 특히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화성의 폐허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존재할까?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화성에 타르시스 리지라고 불려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안드로메다인이 부르고 있는 건데 거기는 6,900만 년 정도가 된 고대의 유적 도시가 존재하고 거기가 바로 지구의 유토피아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안에 고대 도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고대 도시들끼리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고대 도시가 지구의 기지 이브 베이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인데요. 지구에 있는 이브라는 기지와 화성에 있는 이 라이너라는 기지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에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세계 정부를 위해 외계인 그레이 종족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게 마일 자체라 보면 굉장히 넓은 데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3단의 구성을 이루어져 있고 실제는 내려가 있다. 지표 표면에서 6,200피트 아래 존재하고 있으며 이 안에 3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이다. 표면에는 4개의 입구가 존재하고 2개의 엘리베이터 통로가 존재한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왜 조금 이상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뭐 지구 공동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구 내부에 새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과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지구 공동설로 주장할 때 지구기지 2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또 산맥 속에 있는 구조물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직경이 2.6마일, 평균적으로는 1마일 정도, 도매 형식을 띠고 있고 높이는 1000피트 정도가 된다. 이 부분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구글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야 문명이 정말 나중에 발견된 거와 똑같은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특 게리 맥키논이 얘기하는 과연 지구상, 화성에 먼저 그렇게 뭔가 생명체를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걸 옮겨 다녔던 그 집단이 누굴까? 그 집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외계 생명체, 오리온 그룹 리두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두스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989년 3월 러시아의 포보스 탐사선입니다. 화성 표면에 내리는 모선들의 사진을 찍은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그게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탐사선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폭파됐거든요. 근데 그 폭파되는 사진도 확인이 됐다. 약간 없어지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폭파가 되기 직전에 그 탐사선들을 향해 발사하는 뭔가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는 정찰선도 확인이 됐다. 그 중에 가장 컸던 항공모함은 약 길이가 250마일 정도 됐던 것. 그리고 그 집단들은 나중에 오리온 그룹 기지, 화성에 있는 곳에 다시 착륙을 한 것까지 확인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지 자체가 오리온 그룹의 베이스 기지였던 거죠. 화성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지는 100만 년 정도가 되었고 완전히 지하에 존재하며 평방 64마일, 5단 구성에 있으며 화성 표면 안에 8500피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994년 6월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가동이 되었고 그 안에는 2111대의 정찰기와 10만 명에 이르는 오리온과 드래커니스 군대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게리 맥키논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오리온 그룹이 먼저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애초에 플레아데스, 라이라 이런 그룹들이 존재했는데 31만 7천년 전에 오리온 그룹이 침공을 했고 그때 당시에 공격을 한 뒤 폐허가 됐는데 94년 재가동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1959년 NSA가 화성에 착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안드로메다인에 어떻게 보면 초청을 받아서 출발을 했고 첫 임무 때 29명이 갔는데 이 29명은 가족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누구도 관심이 있지 않을 학자들 위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게리 맥키논이 얘기한 내용들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가 주장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면 1시간이 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나? 싶을 만큼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폭로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됐던 거죠. 2002년에만 컴퓨터와 관련된 7건의 범죄를 통해 미국의 14개의 주로부터 기소 및 체포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이 넘어가며 2005년 6월 7일 게리 맥키논을 송환해라. 범죄자 송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국외 범죄자였던 게리 맥키논은 집에서 체포가 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 정부의 송환 시기가 좀 한참 지났던 2006년 5월 10일이 되어서야 그때 당시에 미국 측으로 송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당시 최종 결정 자체가 내무장관이었던 존 리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존 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게리 맥키논이 불법 네트워크를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그건 사실이 맞는데 미국이 은폐하고 있는 UFO 기술과 그리고 프리에너지에 대한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신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전혀 아니다. 라는 여론 공격을 시작합니다. 즉 본인은 불법 행위를 했는데 거대한 국가, 즉 미국이 되게 이상한 은폐를 하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게리 맥키논을 석방하고 구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그런 하나의 모임, 집단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진짜일까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회의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비현실적이다. 그가 당시에 펜타곤과 나사를 해킹할 때 썼던 프로그램이 텔레웨스트라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걸 썼다고 얘기하는데, 텔레웨스트는 무언가 침투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그때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어디지? 정보를 찾는, 그리고 펜타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 뭐지? 이런 걸 찾는 시스템인 거지 그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겁니다. 분명 본인은 텔레웨스트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해킹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대로 얘기하면 해킹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맥키논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자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진을 볼 수 없고 확인만 했고 자신의 컴퓨터로 옮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내용이 준비가 될 수 있었고 이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다른 해커들도 함께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그 부분을 확인했었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본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몇 줄 코드 번호만 확인한 게 다였습니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던 컴퓨터 중에 약 6만 대가 넘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존재하는 컴퓨터는 10,000대였습니다. 즉 컴퓨터의 전체적인 범위도 몰랐다. 그리고 그 안에 97대의 컴퓨터가 보안이 안 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사와 펜타곤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등급 분류로서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보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다.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거 포장된 거다. 무언가 넓게 정치적 배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서 뭔가 영국인이었던 게리 맥키논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점들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게리 맥키논은 기소를 당하고 난 뒤 항소심에서 자신이 심장 두근거림 같은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좀 유명한 교수로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게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일종의 자폐 증상과 비슷한데요.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특정한 것, 하나의 주제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과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공감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이야기를 확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법정 싸움으로 쭉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엔 게리 맥키논 측의 주장을 매우 신중히 판단해보자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에 게리 맥키논이 했던 불법적 행동은 해킹에 대한 시도, 그래서 각 주의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게 UFO 자료를 위한 해킹은 아니었다. 본인은 공익을 위해 UFO라는 걸 갖다 붙였지만 이 사람이 했던 건 일반적인 컴퓨터, 그냥 해킹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그 정도 가십거리였다라는 얘기죠.
현재 게리 맥키논은 인터넷 사용 금지 명령을 받고 현재는 지게차 운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어떤 네티즌 방송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킹을 또 할 거냐?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게리 맥키논, 그는 정말 해커였던 건지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믿는 대로 뭔가 정부의 압박 때문에 결국 거짓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건지는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110번째 이야기, 그가 폭로한 비밀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쪽에서 회의론자들의 입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첫 번째, 게리 맥키논은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예요. 말 그대로 해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말만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말이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 그냥 뭐 내가 그런 걸 해킹했다 정도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막 무슨 뭐 화성에 어떤 뭐 안드로메다인한테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얘기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계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야기가 확대되는 경우가 거짓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점. 세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예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의 입장은 게리 맥키논을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줘서 그러니까 뭔가 뭐 가족을 위협한다던가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그가 주장한 바를 보게 됐을 때 왜 미 정부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냥 일반적인 해킹인데 왜 그렇게 많은 주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서로가 붙으면서 게리 맥키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좀 더 의구점들이 많이 남았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마제스틱에 대한 건데 그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커진 거고 이 부분의 내면적인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거는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낀 게 게리 맥키논이 아닐까? 이 정도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일이 터졌고 그 중간에 꼈던 게 게리 맥키논이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들 사이에서 보면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